엄마, 그거 쇼연이한테 물어봐. 그날 중환자실 문 앞에서 아들 민혁이가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 소연이한테 물어보라고요.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끈적하고 불쾌한 늪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아버지를 걱정하는 온기라곤 단 한 뼘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 한복판에 얼음 송곳처럼 박혀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20년을 일어났습니다. 한겨울 새벽 냉골 속에서 돼지뼈를 씻으면 속마디가 유리조각처럼 깨질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름이면 장화 속 짓무른 발가락은 퇴근길마다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아들 통장에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날 그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남편 이창수 씨와 저는 26에 결혼해서 그 이듬해 바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포장마차였습니다. 리어카 하나에 냄비 2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국을 끓였고 바람이 불면 천막자락을 붙들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아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에 영숙 순댓국이라고 쓰인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이 간판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줄 몰랐으니까요. 2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면 수돗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물에 돼지뼈를 씻으면 손마디가 유리 조각처럼 깨질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름은 또 달랐습니다. 주방 안은 가마솥이 몇 개씩 끌어대니 바깥 날씨보다 10도는 더 높았습니다. 두꺼운 고무장화를 신고 오후까지 서 있으면 발가락이 짓물러서 퇴근 후 양말을 벗을 때 살갗이 함께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볼 때마다 눈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미가 이 정도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을 우리 부부는 큰아들 민혁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민혁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관리해 주겠다고 이자 좋은 상품도 알아서 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도 우리 민혁이가 재테크를 얼마나 잘하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내 인생의 등불이었던 아들이 알고 보니 내 생사를 파먹던 가장 뜨거운 불길이었습니다. 그날은 12월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돼지국밥 뚝배기를 나르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제가 왜라고 부르려는 순간 남편 손에서 뚝배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을 생각도 못하고 신발이 국물에 미끄러지는 것도 모르고 남편 얼굴 오른쪽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손을 떨며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고 통장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끈적하고 불쾌한 늪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아들이 내야 할 소리가 없었습니다. 놀람도 울음도 지금 어디에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아버지를 걱정하는 온기라곤 단 한 뼘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는 지금 좀 바빠서 일단 병원 가 있으라고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든 채 멍했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수술 전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혁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만 먼저 뽑아다 줄 수 있냐고 응급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며느리 소연이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소연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통장은 민혁이 명의였습니다. 비밀번호도 민혁이만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 한복판에 얼음 송곳처럼 박혀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의 형광등은 찡찡 울어댔고 우리 식당의 가마솥은 지금 이 순간도 보글보글 정직하게 끓고 있을 텐데 싶었습니다. 손을 떨며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고 통장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자 갈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갈게요. 그 짧은 말 속에 뭔가가 잔뜩 눌려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소연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이미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 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어쩌면 몇 주를 운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텄고 머리는 급하게 묶은 피가 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새색시 때 소연이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수저를 가지런히 놓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삼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저한테 화 많이 내실 것 같아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화낼 기운도 없으니 그냥 말하라고 했습니다. 소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 씨가 통장을 다 썼다고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자기가 파악한 것만 2억 3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짓물러도 장화를 신고선 20년. 한겨울 수돗물에 송마디가 깨질 듯 비명을 질러도 파스 하나 붙이고 국을 끓인 20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던 20년. 그 돈 2억 3천만 원이 아들의 도박판과 딴 살림을 차리는데 3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이 공중에 흩어지는 마른 먼지처럼 허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조용히 손을 뻗어 야금야금 빼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우리 민혁이가 알아서 잘 굴려주고 있다며 멍청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3년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혁이와 밥을 먹었고 명절에 함께 차례를 지냈고 소연이가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며느리가 예민한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왜 말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가 입술을 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목 안쪽에 오래된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생긴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노랗게 가라앉은 것, 아직 푸른 것. 팔목의 멍자국은 소연이가 지옥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새긴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주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코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오래 숨겨온 물건을 꺼내듯 펼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유리 하트였습니다. 저는 그 하트 기호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민혁이가 유리라는 여자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은 좀 늦는다고, 엄마 식당 돈이 생각보다 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빠 믿으라고, 애기 분유는 꼭 챙겨주겠다고, 민이가 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 저 끝 중환자실 안에 남편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 함께 번 돈으로 아들이 다른 아이의 분유를 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혼 외에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순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소연이에게 왜 3년을 참았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나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짐을 쌌다고요. 그런데 민혁이가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가는 순간 먼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장 돈 빼돌린 사람은 소연이라고, 입출금 내역 다 있으니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으르렁거렸다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엄마 아빠가 충격으로 쓰러지실 거라고, 이건 다 집안을 위한 투자라고도 했다더군요. 효심과 가정을 볼모로 잡아 소연이의 숨통을 조인 겁니다. 소연이는 아무것도 없이 나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범죄자가 될 것 같았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텼다고, 증거를 모으면서요. 해진 다이어리는 그녀가 흘린 눈물을 잉크 삼아 써내려간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이 여자에게 한 짓이 그제야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뼈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를 불렀습니다. 녀석이 들어오자마자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예민해서 그냥 흘려들으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본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했습니다. 유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민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아이였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 리어카를 끌면서 이 녀석만큼은 고생 안 시키겠다고 이를 깨물었던 그 밤들이 이 순간 공중에 흩어지는 마른 먼지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 어떻게 된 건지 정부 말하라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처음에 둘러댔습니다. 사업이 잘못됐다, 투자 실패다, 곧 갚으려 했다. 하지만 제가 소연이를 불러 옆에 앉히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소연이가 핸드백에서 낡은 파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고 종이가 습기에 눌려 곱슬거렸습니다. 한두 달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흔적이었습니다. 3년치였습니다. 소연이는 그것을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첫 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14일 3천만 원 출금 코인 투자. 3월 2일 유리 생활비 이체 150만 원. 5월 27일
유리 병원비 명목 800만 원. 8월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충전 총 4천만 원 추정. 읽어 내려갈수록 제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해진 다이어리는 소연이가 지옥 속에서 흘린 눈물을 잉크 삼아 써내려간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민혁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잡으며 주저앉더니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낳아서 평생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목숨 붙들고 있고 병원비도 없는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 힘드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채무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창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 명의로 5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6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장이랑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서라고요. 저는 서류를 한참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이 어쩌면 이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면서 혼자 끌어안다가 쓰러진 것일지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하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무섭기보다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다 안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나쁜 며느리라고 수군거리는 동안 이 아이는 3년을 혼자 감당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혼자서요.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며느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연이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연이는 가방 안에 모든 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3년치 이체 내역, 카카오톡 캡처본, 대출 서류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 명의도용 대출은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연이 혼자인 줄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소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저를 보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빚도 있고 유리는 협박하고 자기도 피해자라고요. 그때 소연이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민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식당 돈 있는 동안은 걱정 없다고. 엄마가 눈치채면 소연이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소연이는 아무것도 증명 못한다고 뻔뻔하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방안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민혁이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오늘 당장 경찰 부른다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더 역겨웠습니다. 명의도용 대출건으로 민혁이는 형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리 씨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민혁이가 식당 수익으로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판에 처박으며 탕진하고 유리 씨에게도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같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피해자가 둘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비참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유리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도 내 아들한테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측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속은 사람끼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민혁이가 그간 빼돌린 돈과 무단 대출금은 법적으로 민혁이의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녀석이 타던 차와 명품들을 처분해서 남편 재활치료비로 보탰습니다. 민혁 명의의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녀석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창수 씨는 석 달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발음이 뭉개졌습니다. 태어나던 날 남편은 제 손이 아닌 소연이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뭔가 말하려고 입술을 달싹이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소연아, 이 식당 네가 맡아다오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저보다 먼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 곁에서 작은 분식집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계약하던 날,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 소연이의 이름을 공동대표로 올렸습니다. 소연이는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장화 속에서 내 발가락이 문드러질 때 소연이는 그 곁에서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 테니까요. 이제 이 식당의 수익 절반은 오롯이 소연이의 몫입니다. 간판은 예전보다 작습니다. 메뉴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눈이 떠집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우리 부부 곁에서 함께 지냅니다.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입니다.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이 식당에는 웃음소리가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게 유리창 너머로 민혁이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을 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단골 손님이 또 오셨어요. 카운터에서 들려오는 소연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숨통을 죄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아들 민혁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저는 녀석이 진심으로 무릎 꿇기 전까지는 이 분식집의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혁이에게 속아 상처 입은 유리 씨와 아비의 죄를 모른 채 자라날 그 아이의 소식도 가끔 들려옵니다. 그들에게 언젠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인지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저는 20년 동안 아들이라는 이름표만 믿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일함이 남편을 쓰러뜨렸고 며느리의 팔에 시퍼런 멍자국을 남겼습니다. 아들을 믿은 것이 죄는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확인 없는 신뢰는 무책임한 방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핏줄이 아니라 고통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야 압니다. 장화 속에서 짓물렀던 제 20년 세월이 억울함이 아닌 훈장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건 제 곁에서 함께 뜨거운 국물을 끓여주는 소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아픈 교훈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가닿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